안녕하세요. 17장 컴퓨터 사고학 정량적 사고에서 정량적 사고를 설명할 석경우 교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7장 정량적 사고 이해하기, 2장 정량적 사고와 수표현, 정량적 표현의 지각적 한계, 그리고 자료 후 그래픽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2장의 학습 목표는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양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를 이해하고 표와 그래프를 이해하고 비합리성과 합리성을 구분해내는 과학적 문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학의 힘은 확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가 어디까지인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인식에서 나오는데, 과학적 사고는 컴퓨팅 사고와 정량적 사고의 하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돕는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컴퓨터처럼 사고하기, 일명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논리적 비약도 없이 주어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 방식이 컴퓨팅 사고입니다. 그러면 정량적 사고는 양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사고인데, 여기서 정량은 흔히 정성에 반대되는 용어라고도 하고, 양을 결정하느냐 성질을 결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영어로 what 또는 how many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량은 양적인 관계를 수로 산출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정량적 사고의 핵심이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수는 소위 필수 영역인데, 과학에서 질문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을 상당 부분은 무언가를 재는 부분, 측정, 온도를 재거나 길이를 재거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천대 필수 교양교과 과목인 정량적 사고, 컴퓨팅 사고에서는 수는 우리의 지각의 한계와 과학이 열어주는 확장된 세계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핵심 도구로 이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적분, 삼각함수, 행렬과 같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요구되는 고급 수학 지식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양을 측정하고 재는 데 필요한 사칙 연산과 매우 큰 수와 작은 수를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기초적 지수함수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정보가 곧 권력이고 돈입니다. IBM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에 정보와는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90%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고,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허다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짓 뉴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로 가득한 SNS,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문제나 사회적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학적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 이 과학적 사고는 정보를 평가하고 그 맥락을 파악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붕어빵 홍보 문구를 보게 되면 붕어빵 한 개에 300원, 3개 1,000원.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면 이게 정량적 사고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한 개에 400원일 수도 있고 400원이면 이게 1,200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자체가 정량적 사고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컴퓨터 관련 과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의 종류와 특징, 적용 방법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에서는 그런 전문가적인 내용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의 이런 목적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적 사고로 무장해서 마치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듯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리적 비약이 없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사고 습관을 통해서 과학의 작동 방법을 이해하고 과학이 열어준 넓고 풍부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를 이용하고 표와 그래프로 표현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확률을 이해하고 비합리성과 합리성을 구분해내는 과학적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컴퓨팅 사고와 효율적인 알고리즘적 사고를 이해함으로써 논리적 비약 없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컴퓨터 코딩, 복잡한 알고리즘을 상상하며 미리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2장 정량적 사고와 수 표현에서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지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기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짧은 기사지만 많은 수가 표현될 수도 있지만 수 표현 없이 표현하는 기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수를 표현한 어떤 기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질이 향상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 장점에서 이 정보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정량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수를 표현하는 지수 표현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표현 방법에서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큰 곰자리 방향에 있는 GNZ11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13, 공이 많죠. 여기서 공이 25개 정도 됩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예로 탄소나 산소 원자 같은 작은 물자의 입자의 크기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0.00002mm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0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이 열어준 놀라운 세상과 달리 이를 수를 표현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지수 표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표현 방법은 보시면 n 곱하기 10의 n승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10의 n승계 우위자리만 표현을 하고 있어서 10의 n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0의 1승, 2승 이런 식으로 지수 표현을 과학적 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십진진법에서 n 곱하기 10의 n승으로 표현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지수 표기로 한다면 n의 숫자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 1보다 작은 수는 음수를 표현함으로써 n의 자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0.9 같은 경우에는 굳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쯤에 표현드렸던 은하에서 굉장히 큰 0이 많은 숫자, 0이 적은 숫자, 아주 큰 숫자와 아주 적은 숫자를 표현할 때 지수 방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10의 26 떨어져 있으며 크기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크기로 표현을 해서 나중에 지수 표기법으로는 1.3의 지수 26만큼 떨어져 있으며 전자현미경에서는 지수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졌습니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표기 방법으로 대수, 로그 표현 방법이 있는데 과학에서 수를 표현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게 대수, 로그 함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수학이 아니고 그냥 정량적을 표현하기 위한 수학의 일부입니다. 로그 함수는 수학적 의미라기보다도 단지 수를 표현하는 대신의 수를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를 역시 매우 큰 수와 매우 작은 수를 쓰는 과학적 표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8승의 상형 로그를 취하면 8이 되는 식입니다. 일례로 무한대가 아닌 굉장히 큰 수를 흔히들 9골, 요즘 9글이라고도 하는데 9골은 10의 100의 제곱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루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로그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은하 GN-Z11의 거리는 확실히 10의 26보다 크고 10의 27보다 작은데 이게 사격 로그를 취하면 26과 27 사이에
적은 수 같지만 로그니까 굉장히 큰 수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수로그를 표현하는 우리 예전에 했던 수학 정석에 했던 푸는 방법인데 아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과학적 표기 방법은 3.2 곱하기 10의 10승이면 이걸 표현할 때 3.2 영문자 2, 대문자 2, 그 다음에 1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흔히들 이게 소문자 2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대문자 2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과학적 표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엑셀에서 저 위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면 칸이 시트 크기에 따라서 다음처럼 표기가 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셀에 3.02 2에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A 원셀에는 대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은 과학적 표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학적 표기 방법으로 단위를 표기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접두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1000m, 10,000m를 킬로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길이의 단위고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용량으로는 너희 컴퓨터 용량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500메가야? 아니면 256기가야? 1테라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에 따른 용량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들 지금 쓰고 있는 1기가바이트, 1테라바이트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용량의 단위이고 그 위에 단기로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가 되는데 사실 여기 1024 제타바이트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기록들을 데이터에서 용량을 표기한다면 1024 제타바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브론토바이트, 락시아바이트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처리 속도로 단위로는 마이크로, 나노, 피코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터법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데이터로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려면 단위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양을 표현해 준 그 의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피자 한 판, 물 한 잔, 사과 2개, 두부 한 모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I 단위라고 해서 흔히 미터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미터법이라고도 하는데 SI 단위라고도 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과학적에서 다루는 모든 물리량 단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SI 기본 단위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에 아주 좋은 버릇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달려서 딱지를 뗐어 말하면 누구나 알아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시속 150km라고 풀어서 말하고 시간당 150km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위를 완성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미터법을 쓰지 않는 몇몇 나라이기도 하고 특히나 나사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미터법을 쓰지 않고 원래 있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여전히 인치, 마일, 야드, 갤런, 파운드, 피트 등을 사용해서 전혀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3장 정량적 표현의 지각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각의 한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천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아니면 서울에서 순천까지, 순천에서 광주까지 거리는 몇 배쯤 될까라고 했다면 우리들 흔히는 아마 순천대에서 광주터미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00km 정도 할 거야 하면 실질적으로 한 87km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의 측량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측량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는 얼마나 클까? 아니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혹은 원자핵의 크기가 축구공 크기라면 전자는 얼마나 클까?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험에서 한참 벗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리 정보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각의 한계라고도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 그림도 있고요. 금성 그림도 있고요. 바로 옆에를 보면 목성 그림도 있고요. 그에 따른 토성 그림, 조그맣게 보이는 지구 그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목성이 제일 큰데, 또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태양과 목성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크기를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구에서 달을 보고 목성을 봤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서는 달이 굉장히 적은 실질적인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상으로는 달이 크게 보이고 목성이 적게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실질적인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각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굳이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의 100억 배, 100억 배의 100억 배의 100배만 배쯤이라고 표현한다면 10의 9승, 10승 굉장히 많은 숫자의 영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유추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축적, 아니 지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르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지각의 한계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리와 시간을 인지하는 경험을 뒤로 하고 축적을 통해서 지각의 한계를 시각함으로써 우리의 과학적 시간을 넓혀보고자 하는데, 태양계 표현과 핵과 전자의 모형의 표현을 순천대와 순천시의 지도로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한 손에 농구공을 들고 순천대 운동장에 서 있었을 때 태양계의 크기를 가늠해 봤을 때 지구는 얼마만큼 있을까, 아니면 해왕성은 얼마만큼 있을까의 그림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수식을 비례하기 위한 수식을 나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그 구글 지도 맵인데, 우리가 순천대학교 운동장에서 농구공을 들고 있을 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26m 정도 되고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우리 보면 저기 우리 동천까지의 거리까지가 아무래도 실질적인 태양과 해왕성, 지구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일괄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굉장히 큰 거리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애로 엄청나게 적은 전자, 원자 부분을 순천시의 부분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자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림을 우리가 다른 화학적 책이나 다른 교재에서 이러한 그림으로 많이 봤을 건데, 사실 이 그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핵과 전자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핵과 전자의 거리는 아마 태양과 해왕성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도 하고 크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자 모형의 크기를 계산한 식, 전자 모형, 핵의 모형의 크기를 계산한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농구공을 들고 있었을 때 24cm의 농구공이 핵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자가 위치한 거리는 1.2km, 그러니까 지금 순천대 운동장에서 동청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순천시청보다 좀 먼 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축적으로 표현한 애이기도 합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그래프는
그리스어인 그라포스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이 그래프의 목적은 시각화하는 요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눈과 뇌에 적절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 그래프, 그 다음에 로그 그래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첫 번째 용도로 그 그림 1번과 같이 X축과 Y축으로서 자세한 정보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Y축의 크기와 X축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변하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표는 우리 국내 도시에 관측된 미세먼지의 농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데이터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미세먼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수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는 다양한 종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선 그래프, 시계열 그래프, 선 그래프와 시계열 그래프는 같은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삼포도, 등고선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 그래프를 설명을 드린다면 선 그래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로서 세로축과 X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형식의 용도로는 시계열 그래프라고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의 변화를 그리는 그래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매출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량과 감량의 데이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크와 미니멈을 보게 되면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선 그래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계열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의 수요를 의미도 하는데 대표적인 시계열은 주식 시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주식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어느 시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림이지만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하향되고 있다를 수치보다는 훨씬 더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시계열 그래프의 예로 과학적 시계열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로는 킹 곡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킹 곡선은 미국 과학자 킹 박사가 화하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결과를 60년 동안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 사인함수 같은 곡선이 이산화탄소 사계절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곡선인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XY축에 있는 길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60년 동안 사인함수 곡선이 쭉 올라가는 그래프로서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60년 동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60년의 데이터의 긴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사인 함수를 놓고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계절로 변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예로는 막대 그래프는 제공하는 정보 측면에서는 선 그래프하고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서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수학과 국어 점수인데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그래프에서는 점수가 균일한 것이 보일 것이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봤던 점수의 분포도를 도수 분포도와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점수의 분포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히스토그램이 용이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포도인데 그래프의 목적이 시각화인데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 독신 여성, 남성이 희망하는 파트너 연령을 보여주는 삼포도인데 왼쪽에 보시면 여성이 남성을 원하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 나이대에 근접한 남성을 찾는 반면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20대, 30대 의 여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유류 몸체와 뇌의 질량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삼포도 그림인데요. 왼쪽의 그림을 놓게 보게 되면 삼포도 그림으로 왼쪽에 밀집해서 점이 표현되어 있고 다른 점은 상당히 오른쪽 위에 표시되어 있어서 뇌하고 질량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쪽 그림을 로그 함수화 시켜서, 그러니까 제일 첫 시간에 했던 작은 거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로그 형태로 취하게 되면 포유류 몸체의 질량과 뇌의 질량 관계의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팅 사고와 정량적 사고에서 제가 맡은 정량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